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노라. 누가 한 말일까요? 1. 히포크라테스 2. 소크라테스 3. 테스 형. 네,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초등학생도 기억하는 이 쉬운 문장을 왜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이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부가 출산을 늦춰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외국 가서 출산해야 되는 겁니까? 6월 18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한동훈, 우리가 아는 그 인물 같은데 왜 결단의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언론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세부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허. 일단 6월 24일에서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 후보 등록 마감날 그러니까 25일을 봤을 때 역산을 해보면 오늘 18일이니까 와 대박 진짜 일주일이네요. 네, 딱 일주일이 어머나.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선거 기간이 이어지고 23일, 7월 23일이죠.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일 여기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에 결선 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가 날면 봄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걸 보고 한동훈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느낀다면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당권주자, 당대표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정해졌다. 이른바 어대한 이런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나옵니다만 네. 물론 이제 선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에 뼈가 있습니다. 뭘까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 자, 뒷부분을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네.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에 사유하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가 혹시 국민의 눈에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투쟁과 권력에 사유하는 자신의 즉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 이러면서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런데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만약에 당권 나올 거면 이걸 명심하세요. 요구사항을 얘기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한 전 위원장의 결단과 책임에 따르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참패를 했고 거기에 전체를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당이다 보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실제 어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들으셨죠? 어대한 사실 이런 표현은 선거 때마다 이게 특히 당권 투쟁 이 당권 도전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런 표현은 늘 나오는데 어대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솔솔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표현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랬더니
어차피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내 뭐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왕따가 아닌 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이거 아니야?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군데요?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언론 인터뷰에 나오셔서 한동훈 아니면 우리 당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무오하다. 어떤 오류도 없는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고요. 본인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조정훈 의원이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직격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아니지만 경고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경고를 했냐?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의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경고한다고 했어.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선거 때 언론들이 조정훈 의원 한동훈계라고 혹시 분류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동훈계라는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지난 총선 당시에 뭐 인재가 영입됐다거나 혹은 비대위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을 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친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 지원 뉴스에 갔어요 그때 이렇게. 그 중에는 네. 분명히 조정훈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한때 훈훈 브라더스라고 그랬었죠, 불리면서 네네. 마포 갑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을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도 이미 알려져 있었던 바 있죠. 네. 지금 뭐 저렇게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으로 봐서 당시에는 훈훈 브라더스가 분명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조정훈 그러니까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으면서 아하. 조금 기류가 변화된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총선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좀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면담 일정을 뭐 잡겠다, 내지는 본인도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을 꼭 할 것만 같은 점들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고 이후에 총선 백서 이야기는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기조로 볼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무오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오류라고 주장한 분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정치권에 너무 줄임말이 많아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삼면초가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삼면초가인데 한동훈까지 되면 사면초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냐? 역시 윤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땡큐.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속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비대위원장으로서 검증이 됐잖아요. 정치력도 없고 총선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겠느냐.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통해서 결론은 한동훈 나오면 민주당은 땡큐예요. 제발 나오세요 한데 전현평은 진짜 민주당 분위기가 한나땡이에요? 네, 일각에서는 한나땡이라는 말이 사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정당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인데
상대적으로 여당이 못하면 또 야당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사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받은 민심은 여당이 못하는 반사에게 기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겸손하게 옆당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민주당은 해야 된다라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나 노라는 말은 나올 수 있겠죠.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 노노노노라는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집권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잘 돌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인데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2조 심판론, 야당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데 너무 치우쳤고 결국은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계속될까 봐 한나 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 이후에 과연 여당이 변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총선 때 패배했던 인물이 또 나와? 그럼 변한 게 없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지금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선 제목이 이제 확 다가와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나간다, 어쩐다,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쩐다, 당 밖에서, 상대당에서도 나오면 땡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진짜 후보 등록 마감까지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볼고요. 지금 정치권에서요 하나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있죠. 지금 그동안 김정숙 여사를 그동안 비판해왔던 배현진 의원이 경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이른바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상 자백을 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던 거죠.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습니다.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언론에도 그렇고 n분의 1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밥값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에 제가 놀랐고요. 우리 민주당 이른바 친문계 의원님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밥값을 해명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약간 좀 코믹했습니다. 왜 이렇게 밥 많이 먹는 거에 예민하실까?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불법한 행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버릇 고쳐야죠. 이런 식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를 훼손하는 지적은 있구나. 윤건영 의원의 입에서 사실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배현진 의원도 현역 의원이지만 어쨌든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한 배경도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고소를 하게 됐어요. 김정숙 여사가. 그 배경은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버릇을 고쳐야죠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 전에 한 2주 전쯤이었죠.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정됐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두고 초호화 기내식 의혹 논란 그리고 셀프 초청 의혹 논란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고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진 바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를 한 건데요.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윤건영 의원 씨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특히 어떤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걸까요? 예, 배현진 의원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프 초청, 즉 김정숙 여사가 외교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의적으로 외교적인 행보를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확보한 초청장이 공개가 되었죠.
인도의 모다 총리가 보냈던 초청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다. 이렇게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논란이 됐던 기내식 관련한 비용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기내식과 관련한 부분이 6천만 원이 넘는 것이 아니고 2,167만 원인데 이 부분도 운송비, 보관료 등등을 다 사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2,167만 원인데 그러면 김정숙 여사께서 다 드신 식대가 2,167만 원이냐? 그것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는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떡하지? 이거 나 진짜 법적인 대응 나섰네. 나 어떡하지? 혹시 이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지금 반응을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가 닳긴 다른 모양이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네. 관계된 부처가 이제 3개 부처가 있습니다.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가 있거든요. 지금 이 관계된 부처의 보관 문서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이냐 네.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자신 있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네. 사실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이 인도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규정하는 바람에 이게 다시 지금 세상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현 윤건현 의원, 고민정 의원 등 이분들에게 회고록 딱 들고 기다려라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총공수에 나서는 분위기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자는 대응이다. 김 여사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이런 식의 겁박으로 응수하나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 대변인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않는 건 오만과 독선이다.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도마에 오른 거예요.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이분은요, 내 딸의 이것을 알리지 마라 이러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님 그 결혼식 잡힌 거 축하드립니다. 날짜 알리지 마십시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이서 그냥 뚝딱뚝딱해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애비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하, 지금 조국 이 개혁당 대표인데, 조국혁신당 대표인데, 전현 평론가님,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경사스러운 날에 이 자제분의 청첩장도 돌리면서 결혼 알리면서 우리 딸 언제 결혼합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날짜를 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조국 대표가 특정 정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다 보니 너무 떠들썩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도 작용했을 수 있는데요. 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에는 사실 조국 대표가 과거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수사이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조민 씨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몰래 동영상을 찍거나 또는 욕설을 하거나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딸이 정말 축하받아야 될 그런 날 결혼식장에 또 일부 유튜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른바 강성구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혼식의 분위기를 망치거나 축복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어차피 알아도 안 갈 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너무 앞선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반분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상대 측에 대해서 비난 내지는 막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족 4인이 모두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관선상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조민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 면허가 상실된 이후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각의 존재감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어떤 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민 씨의 결혼식 날짜는 몰라도 어디서 하는지는 조민 씨 본인이 밝힌 것 같은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성당에 가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 날짜 추첨을 하러 오늘 성공하면 24년도 하반기, 오늘 떨어지면 25년도에 다시 시도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둘 다 카톨릭이라서 성당에서 결혼을 하기로 되게 쉽게 결정을 했는데 대성당이 이미 마감이 됐어요. 저희 어쩌다 보니 인기 없는 날짜가 1순위였는데 그래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뭐 또 가톨릭 이 조민 씨랑 이제 신랑 되실 분들이 다 가톨릭 신자라서 성당에서도 결혼하기로 했다는데 어쨌든 결혼 준비 잘 하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뉴스파이터 하기 직전에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자회견이 열렸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기자회견일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2016년도에 은퇴를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지금 제 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설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제 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해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뭔가 착잡한 목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는데 잠시 보셨죠? 위조된 뭐 도장도 지금 띄우면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며칠 동안 박세리 씨 기사가 인터넷상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박세리 씨 관련 이 일들이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관심이 컸고 물론 고소는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해서 고소는 박세리 씨 재단 측이 했지만 박세리 씨의 생각이 궁금했는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나왔네 직접. 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을 때 네. 바로 나왔던 얘기가 혹시 부녀 간의 갈등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이건 재단이 고소한 거지 부녀 갈등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박세리 씨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세리 씨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나선 거예요. 네. 근데 박세리 씨가 이번에 직접 그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그 배경을 밝혔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자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3시에 있었지만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재단 측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 기자회견을 왜 하냐면 그동안 언론 보도 중에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게 있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라고 먼저 사전 설명한 그 내용이 있었다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박선 변호사님,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어디 막 갖다 내고 그 서류를 통해서 실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뻔하고 막 그런 걸 우리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럼 박세리 씨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었잖아요. 박세리 씨가 오늘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이 사업 저희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참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왜 진행된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의미이고 이 사안이 문서 위조 사안에 해당함을 못 박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박세리 씨는 내가 먼저 이사회에 얘기를 했다. 만장일치가 됐고 그래서 고소장을 내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많은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특히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게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와 딸, 즉 부녀 간의 갈등이 많았었나?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잖아요, 솔직하게. 이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생겼었고,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 혹 거짓말처럼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큰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떨 수 없는 방법이 수밖에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에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부녀 갈등이 아버지와 제가 별로 대화도 별로 없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담 아나운서. 아버지 채무를 내가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번 거, 뭔 계약금 다 갖다 바친 거 뿐만 아니라 뭐가 터지면 갚아주고 이제 더 이상 그건 막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알게 됐지만 문제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부녀 갈등과 무관한 걸로 보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의 아버지의 관계가 워낙 또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세리 씨는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라면서 2016년에 은퇴 후에 한국 생활, 개인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퇴 전에는 골프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추정이지만요. 이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면 전현 평론가님 횟수면 채무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준 횟수겠지만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란 추정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가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 물론 이제 부녀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채무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수면 위로 불거지는 문제, 즉 당장 본인이 알게 된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채무가 올라오고 또 다른 채무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고 세상에.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발점, 즉 갈등이
더 커지게 됐고 이제는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진 빚을 떠오르면 대신 갚아주고 수면위로 떠오르면 대신 갚아주고 했다는 것은 오랜 세월 이 채무를 대신 변제했음을 짐작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빚을 대신 갚아줘요. 그러면 딸을로써 아버지한테 아빠 대체 어디다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대화는 안 했을까요? 아버지와 딸로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고 제 인생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 회견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회견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박세리 씨를 선수 때부터 굉장히 중계 등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이 저렇게 애정어린 질문을 하니까 박세리 씨도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미 눈에서 뜨거운 뭔가가 흐를 그럴 기세였어요. 본인도 울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는데 울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턱 밑까지는 마음속에서 정말 직설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딸로서 예의를 지키면서 애둘러 순화된 표현을 하려고 정제된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저 박세리 씨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내지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멍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아버지와 어떤 의사소통을 한 적도 없고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아버지와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리 선수 하면 온 국민이 기억하는 그 하얀 발목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골프는 멘탈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멘탈 갑이라는 박세리 선수가 그동안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서도 가족의 문제고 아버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면서도 울컥 솟아나오는 울음을 저렇게 감출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또 솔직한 모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기자회견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처럼 거의 온 국민이 사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박세리 씨이기 때문에 박세리 씨한테 이런 일이 닥쳐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했고 또 이 뭔가 놀라기도 했고 해서 이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런 일이 언제부터 불거졌을까? 왜 우리의 기억, 우리의 뇌리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박세리 씨 아버지하고 박세리 씨가 다정하게 나온 모습도 분명히 또렷이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고 그럼 대체 이 일이 언제부터 터졌을까? 그러면 그때 혹시 그때는 안 터졌는데 최근에 터졌을까? 혹시 그때는 이미 그때 터졌는데도 언론 예능이라서 그런 모습 보인 걸까? 뭐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뭔가 조금 그 안 좋은 일들이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게 은퇴한 다음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박세리 씨 뭐 상금이라든가 스폰서 계약금 이런 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선수 생활할 때부터 넘어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선수 생활할 때는 오로지 그 경기에만 집중하느라고 세상에. 그냥 돈을 다 아버지한테 드리고 뭐 아버지가 돈 관리 잘 하시겠거니 아이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물론 은퇴하고 이제 나서 추정이지만 추정입니다. 네네. 추정. 근데 이제 박세리 씨는 은퇴하고 나서 문제를 알게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세히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뭐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무를 지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어머, 아닌가. 세상에. 그런데 은퇴한 직후에 바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현재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박세리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신이 갚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채무를 하나 갚아드리면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고 갚아드리면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고 마치 채권자가 줄을 서 있기라도 하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박세리 씨가 그동안 정말 남한테 말을 못하는 굉장한 어떠한 그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런 마음고생 속에서 예능 촬영도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박세리 씨 아버지하고 박세리 씨가 이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박세리 씨 주장에 그걸 기반으로 추정을 네. 하자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박세리 씨가 해결해주고 이 관계가 굳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박세리 씨도 계속 관성적으로 그걸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해결을 해줬던 네. 그랬는데 요번에 박세리 씨가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내가 갚아줄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뭔가 뭐 기사를 뭐 해명하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채무를 해결해 드릴 수 없으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내 이름을 내세워서 어디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꿔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전 국민한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버지가 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채무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부녀 관계는 여기서 잘 봉합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박세리 씨한테 아버지의 채무가 전가가 된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또 다른 또 뭐 악화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기자회견 온 국민의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는 시청하셨던 분 중에는 박세리 씨 아버지도 분명히 이걸 봤을 가능성이 큰데 물론 그동안 박세리 씨 아버지는 자신이 고소당한 이후에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얘기는 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만약에 봤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진짜 관심을 쏠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의 말에서 추정해 보면 아마 두 사람이 이제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박세리 씨 아버지가 만약에 딸의 기자회견을 봤다면 좀 딸의 입장에서 측은한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데는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민 영웅이라 불렀던 너를 전 국민 앞에서 죄송하게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했던 부분은
현재 추정컨대 박세리 씨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좀 단독으로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은 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겠고, 법적으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과 또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박세리 선수를 위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제가 방송 전에 기자회견을 뭐 다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챙겨보면서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사실 박세리 씨가 직접 일문일답, 기자들의 수많은 일문일답을 응했다는 것도 일단은 너무 주목되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요, 민감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면 즉답은 안 하고, 즉답을 한 대신 잠시 옆에 앉아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귀옛말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닥속닥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정제되고 이 신뢰할 표현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뭔가 이 근거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이게 이 기자회견이 앞으로 이제 고소가 됐기 때문에, 고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나 재판까지 혹시 가게 되면 이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이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박세리 씨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을 보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변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아하. 일단은 재단의 도장이 멀쩡히 있는데 따로 도장을 파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데, 아하. 박세리 씨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문서 작성을 해도 된다고 승인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문제는 여기에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로 교부받으면서 그 사업 계획서에 재단의 의향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 새만금 개발청이 이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논란으로 다시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통상 국가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둔 뒤에 텀을 두고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텀 사이에 정상적인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두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박탈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새만금 개발청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액수가 60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공모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죄 죄책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이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박세리 이사장과는 모르게, 박세리 이사장은 이 고소와 무관하게 재단 측이 고소했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는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사회 회의 때 자신도 이걸 고소해야 한다에 한 표를 던졌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 눈물, 글쎄요, 회한의 눈물, 그리고 뭔가 배신의 눈물일 수 있겠죠. 그 눈물, 과연 앞으로 이 수사 그리고 소송전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그리고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지금 제목만 봐도 뭔가 다급함, 긴박함이 느껴져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지난 13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의 한 사거리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 당시에 2살 배기 아이하고 아이의 엄마가 집으로 가던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제발 살려달라고 어머나. 다급하게 외쳤는데, 네. 그 긴박했던 순간에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어머, 세상에. 당시의 영상을 지켜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엄마가 부릉부릉 막 가고 있지? 우회전이 되게 많네? 엄마도 일로 갈 건데. 어머!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 저희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운전자 본인께서도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급하게 하면서 누군가를 막 외치고 있네요 지금 이름을. 영상 속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신호 대기할 때 뒷차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쾅 하는 굉음을 듣고는 직후에 차가 몇 차례 굴렀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전도됐던 것입니다.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70대인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걸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져 세상에. 있습니다. 이 피해 차량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아이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면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생후 17개월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진짜 아이 근데 지금 운전하시는 아이 어머니도 많이 놀라고 지금 앞에 차율이 지금 막 이게 깨지고 금간 거 보세요. 근데 본인도 놀라고 다쳤을 텐데 세상에 아이 이름부터 부르는 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차량이 뒤집어져 있으면 2차 사고가 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게 걱정돼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내리려고 했는데 본인의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어머나,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라면서 큰 소리로 외쳤고 어머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도와줬던 건데요. 세상에. 이 뒤에서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사고 직후 도로는 뿌연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머나. 이때 인도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이 넘어진 차량 쪽으로 몰려가는데요. 세상에.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도 갓길에 급히 차를 댄 뒤에 차에서 내려서 사고 차량 쪽으로 달려갑니다. 주변 완전 아수라장 됐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렇게 차를 원래대로 세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선 차 문을 열어서요. 타고 있던 탑승자들을 조심스레 구조를 합니다. 어머나. 넘어진 차량은 바로 세워지기까지 걸린 이 시간 30초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박수가 절로 나와요 세상에. 아니 저분들 진짜 슈퍼맨 헐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 차를 30초 만에 세워요 진짜.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차량이 뒤집어진 이후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차를 바로 그러니까요.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계시던 그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어머나. 일단 전복된 차량을 제대로 세워놓게 된 세상에. 것입니다. 저 차량에 타고 있던 17개월, 그러니까 2살배기죠. 네. 이 아이하고 아이 엄마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이 지금 교통사고에 연관이 돼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그렇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블랙박스를 제공한 이분이 이 사고가 지난 며칠 뒤에 본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 영상을 이제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차에 소화기가 2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 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정말 용기 내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차량에 소화기도 갖고 다니세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현평론가님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런 일 벌어졌을 때 저는 쉽게 나서서 막 차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선뜻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각박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영상을 우리가 뉴스파이터에서 볼 때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이란 말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이 아기 엄마는 사실 그 사고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대신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정했는데 네. 어쨌든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러셨겠죠. 아이와 저를 살려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아기가 이제 17개월이니까 사고로 많이 놀래서 그렇죠. 가끔 울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하지만 네.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했고요. 많은 분들께 특히 시민분들, 구급대원분들, 의료진 그리고 경찰관 분들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거듭 감사하는 마음을 그러니까요.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살아있는 영웅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정말 진심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17개월 된 아이요. 앞으로 또 무럭무럭 잘 자라면요. 뉴스파이터에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어떨까. 아이 어머니께 또 저희가
당부를 드려봅니다. 또 건강 잘 찾으시고요. 세상이 바삐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아니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이게 진짜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이게 우리나라 맞나 싶을 만한 아하. 영상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한밤중에 도로를 달리는 한 흰색 차량입니다. 네. 그런데 운전자 자세가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왜요? 저 운전대 올려놓은 거 있죠? 손이 아니라 발입니다. 에? 발연기도 아니고 발 운전을 하고 있는 어머나! 겁니다. 게다가 운전석 등받이요 한껏 뒤로 젖혀서 거의 누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오늘 추가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 보면요. 운전자가 손에 아령을 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박성매 변호사님 처음에는 저렇게 이렇게 살색 이 맨살이 드러나서 저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민소매 차림으로 운전하나 보구나 차창에 이렇게 팔을 걸치고 운전하다 보는데 어머 가까이서 이게 진짜 아니 저 발로 운전하는 게 맞아요 진짜? 영상이 언제 어디서 촬영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사실 발로 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도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려놓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돌발 상황인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으려고 저 뭐예요 진짜? 사고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 공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아닌 자발주행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진짜. 아니니 운전자는 정신 차려야 한다. 저 운전자 찾아서 면허 취소시켜버리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팔이 없어서 운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를 제외하고는 발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거는 걱정되는 게요. 저거는 호기심 재미로 할 게 전혀 아니에요. 저 차가 무슨 특수 제작된 차인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의자를 운전석을 뒤로 한껏 제친 다음에 아주 머리에 손까지 올리고 발로 운전하고 있어. 저거 누가 따라할까 봐 걱정돼. 절대 여러분 저 나쁜 행동이에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 운전했던 사람 정말 반성하기 바랍니다.